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은진 조광조 역사연구원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등종 전 서강대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입니다. 황경선 시민모임입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먼 길 마다할 건데요. 발언할 것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온 누르고 말씀하신 후에 끝나시면 오프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감개무량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용인시 수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신곡소원이 용인 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간의 행적을 범행에 대한 그 역사 복원이나 발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광조의 살인개혁 정치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게 돼서 정말 스스로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좌장을 맡아 주신 이만열 그리고 이제 조광조 역사연구원의 첫 발을 이제 띄워주신 오종용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광조 선생의 개혁 정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오늘 토론회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용인 신곡소원 그리고 조광조 선생의 정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조광조 선생과 관련된 예산을 2억 5천을 어렵게 예결위까지 올렸으나 지금 감액은 전체적으로 다 의결이 됐는데 증액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감액 단독 처리로 인해서 정부가 증액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뭐 적은 돈입니다만은 2억 5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광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사업들을 어린애부터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추진해 가면서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준혁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저 오늘 부승찬 의원님하고 나흘째 같이 있는 겁니다. 예, 지난 3일을 안중근 위에 그 봉안 문제로 여순에 같이 갔다가 또 심양에 우리 교포들 또 우리 뭐 주재원들 대상으로 하는 한국국제학교 같이 방문하고 또
또 단동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을 같이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님이 안중근 의회 봉안과 관련해서 여러 좋은 이야기 하시고 저하고 같이 서대문 형무소하고 여순의 리순 감옥하고 공동으로 같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이제 곧 하기로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논의도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참 제가 부승찬 의원보다 많이 못하구나라는 걸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제 공항에서 엄청 혼났습니다. 형은 왜 예산도 하나도 못 세웠냐고. 나는 이 바쁜 와중에도 저 지금 신분당선과 관련해서 용인분들 그 요금 관련해서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용역비 5억 세우고 조광조 선생 그 현양하는 사업으로 해서 2억 5천 세웠는데 형 지역에서 세운 예산 하나라도 있어 막 엄청 혼내켜가지고 엄청 혼나고 야,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 이제 배우고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역사 전공자인데 지역에 있는 역사 인물을 현양하기 위한 이런 예산 하나도 못 세우는데 또 관련된 세미나도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승찬 의원님이 조광조 선생님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조광조 역사연구원도 많은 분들하고 협력해서 만들고 또 관련된 예산도 세우고 이런 세미나도 개최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부승찬 의원님 따라서 열심히 더 노력할 거고요. 또 저는 또 역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부승찬 의원님 옆에서 열심히 도우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이상식 선배님 저 처인 지역인데 얼마나 문화재 많이 있겠습니까?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열심히 도우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근수 교수님 또 이만열 위원장님 또 제 친형처럼 생각하는 우리 백승종 교수님 또 와 계셔가지고 저하고 정말 30년 인연인데 이렇게 와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발표 되도록 발표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갑 이상식 국회의원님 축사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시 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 세미나에 온 것은 한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이 주최자가 우리 부승찬 우리 의원님이시고 우리 또 역사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우리 김준혁 교수님 두 분 의원님이 두 분 교수님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주 사랑하는 우리 아우님들이라서요. 응원해주기 위해서 왔고 또 이제 하나는 우리 조광조 선생이 우리 용인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용인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여기 알던 분들 많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고 이제 이 발제문들을 이렇게 퀵 룩을 해가지고 봤는데요. 저는 이제 조광조 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된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분이 조선 중기 때 이제 강력한 개혁 정치를 추진하셨는데 실패를 했다. 그 왜 실패를 했느냐? 제 생각으로는 그 시대에 비해서 너무 좀 과격하거나 급진적이어서 그렇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 발제문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백성종 교수님께서 우리 조광조 개혁 정책이 실패한 것은 연륜이 부족하거나 과격해서가 아니다. 권력의 기반이 취약해서 그렇다는 그런 탁견을 내려놓으신 걸 보고 오늘 내가 요거 하나만 배우고 가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인 지역에 뭐 조광조 선생님 비롯한 여러 문화유산이 많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고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개혁의 방향과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오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간 관계상 일찍 이석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발제자 토론자분들은 기념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광조의 살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방향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으로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적 인물을 이 우리 현장 속에 좀 소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제가 조선조에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이 조광조 선생이고 한 분이 김옥균 선생입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두 분 다 그 사회 그 시대를 개혁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이라도 그분들 불러서 우리 사회 개혁을 좀 시켜봤으면 좋겠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암 선생, 정암 조광조 선생을 오늘 이렇게 귀한 학술 회의를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이 시국, 오늘의 이 상황, 이걸 조광조 선생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그가 당시에 개혁하려 한 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제와 토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근수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이근수 교수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소개를 받은 이근수입니다. 마침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이 그 심곡서원과 조광조 묘소 바로 근처고 거긴 이 부승찬 의원님 지역 중에서도 아주 핵심 지역입니다. 조광조 선생님, 조광조 선배분, 조광조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광조 선생께서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능주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 1519년입니다. 1519년, 정확히는 505년 전이죠. 505년 전. 그 505년 전에 조광조 선생이 개혁을 추진하다가 결국 그 개혁 대상 세력의 집단적인 반발과 또 그들한테 회유돼서 넘어간 중종 군주의 마음 바뀜이 이제 이유가 돼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능주에서 정확히 505년 전에 그 역사적인 상황과 요즘의 역사적인 상황이 상당히 근사합니다. 아주 근사해서 그런 조광조 선생의 개혁 추진과 그리고 기묘사와 개혁의 좌절 그 이후 선조대로부터 다시 살림 정치가 살아나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거기에는 우리 조선도 관계하고 일본도 관계하고 청나라도 관계했는데 그 전쟁의 뒤에 그 결과 뒤에 후속된 역사적인 양상은 그 세 나라가 모두 각각 다릅니다. 예컨대 청나라는 아주 명은 임난 때 이제 참여했던 명나라는 왕조 자체가 멸하고 그래서 한족의 왕조가 끝나고 만주족에 의한 청이 이제 이루어지죠. 일본도 아주 크게 거대하게 변했는데 그건 이제 덕천이라는 아주 그냥 순수 무신 집단이 일본을 통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실 임난으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죠. 전화도 많이 겪었습니다. 예컨대 경작 가능한 토지 면적이 150여만 결에서 54만 결로 3분의 1의 경작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전화를 많이 겪었는데 조선은 인조 반정이라는 그 이제 반정 정권 교체 하나 겪고 오히려 그 다음 이제 걸어가다가 18세기에는 조선이 다시 중흥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를 17세기 이 전화 이후에 갖게 되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조선 왕조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봉건제 결여설 해서 조선 왕조는 조선의 역사는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제 사회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유독 조선 역사만은 그렇지 못하다. 봉건제가 없다. 19세기 이때까지도 아직 조선은 봉건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불량한 역사체이다. 그러니 우리 먼저 이 근대 봉건제도 경험하고 근대 자본제로 진입한 우리 일본이 이렇게 불량한 조선에 영향을 주어서 조선의 역사를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조선 역사의 불량함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역사하면 흔히 연상되는 게 당파 싸움이라든지 뭐 조선 민족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하는데 조선 민족은 바로 그런 민족성의 열등함으로 망하는 거의 표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역사를 왜곡해 왔고 그런 역사 왜곡의 주 대상이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16, 17세기 조선 중기입니다. 조선 중기. 그런데 조선 중기 역사를 좀 되돌아보기 위해서 뭐 왔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 발제는 1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 17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2장 있는데 오른쪽 사진은 이제 500년 전에 모순을 확대하고 심화시킨 연산군과 상당히 이렇게 연계가 생각이 이어지는 그런 사진이고 왼쪽 사진은 우리 오른쪽 사진으로 해서 우리 심하게 상처를 입은 우리 안구를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왼쪽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민주화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라는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 김영 선생님이 이제 촛불에 연단에 올라가고 저희들도 그 김영 선생 앞세워서 우리 뒤에 쭉 서서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그런 거기에 선언문 내용이나 또는 최근에 각 대학의 시국 선언문 내용이 윤석열 정권을 규정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반민족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역사적이다. 역사의 퇴행을 가져왔다. 모순을 확대하고 심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왼쪽 사진에선 이 왼쪽 사진의 주인공들이 이런 모순을 개혁하는 뭐 개혁의 선도자 물론 개혁의 주체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들이 담당해야 할 개혁을 앞에서 이끌고 선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왼쪽 사진의 2분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 그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16세기에 이른바 16세기에 살인파라는 정치 세력이 등장합니다. 살인파.
살인파라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전의 독소인이나 이전의 지식인을 뜻하는 사 또는 살인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결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산군의 그 무도하고 무모하고 이러한 그래서 많은 역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연산군대의 그 상처 또는 어쩌면 조선 전기 100여 년간에 이어져 오면서 여러 가지 정변이 있었죠. 그런 역사적인 상처를 좀 개혁하자.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 담당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결집된 세력입니다. 거기에 율곡 선생님이 그 어디 있습니까? 예. 율곡 선생님이 그 살인파를 정의하기를 마음 깊이 고도 3대의 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고도를 마음으로는 그리워하고 몸으로는 유사로서의 그 생활을 실천하고 말로는 법을 말한다. 법원. 입으로는 법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공론을 지닌 그러한 세력, 그러한 정치 세력을 살인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공론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공론. 이것이 그 이전에 그 이제 독서인이나 사서인이나 이런 정치인과는 아주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렇게 공론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정치 세력이 이른바 16세기 초에 등장하는데 그 최초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물이 바로 조광조 선생인 것이죠. 그래서 20페이지를 보면 20페이지의 왼쪽에 보면 기묘사화 때 세상을 떠난 기묘 명현들 물론 이자 선생은 이제 세상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 기묘 명현들의 나이를 보면 기준 같은 분은 28살이에요. 28살. 조광조 선생이 38살, 김정 38살, 뭐 김식, 박훈 모두 젊은 사람들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중반. 조광조하고 이자가 시니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정치 세력이 결집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결집될 수 있었는데 결국 20페이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1519년에 기묘사화로 조광조 등 살인파 정치 세력의 개혁 정치는 좌절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이제 이상식 선생이 얘기하시고 김준혁 선생도 얘기하셨듯이 이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개혁을 이렇게 지지하고 그걸 실현하는 그런 사회 계층이 아직 좀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백성종 선생의 발제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페이지 아래 페이지에 있는 대로 기묘사화 이후 이제 조광조 선생이 복권이 됩니다. 복권. 그 살인파의 아주 큰 거목인 이이가 묘지명을 짓고 그리고 이황 퇴계 선생이 행장을 짓고 거기서 조광조를 아주 미사역으로 칭찬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정치인이었다. 그 살인파의 양대 거두가 칭찬을 하고 노수신이라는 역시 살인파의 큰 학자가
조광조 신도비를 짓습니다. 그게 지금 조광조 묘역에 가면 남아 있는데 이건 곧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네들의 개혁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조 원년에 시호를 내리길 아주 문신 정치가로선 가장 영예로운 시호입니다. 문정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의정이 되고 광해군 때는 이 네 분의 큰 학자들과 함께 문묘에 종사되고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대한 평가가 16세기, 17세기 전반경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사림 정치가 선조대 이후에 계속 승화돼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그 업그레이드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른바 제야 향촌 사회이나 중앙의 조정에서나 이제 살인파의 공론이 형성되고 주도되고 그래서 공론에 배치되는 그러한 정치인은 암만 고관대작이라도 이조전랑이라는 오품 관직을 가진 관리에 의해서 탄핵이 됩니다. 이조전랑이. 그리고 공론을 이렇게 유도하고 주도하고 하는 역할을 이제 이조전랑이 하면서 이른바 공론이 정치를 운영하는 핵심 구조의 토대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임난이라는 큰 화를 겪으면서도 조선이라는 사회가 그대로 더 지속하게 된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걸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24페이지 아랫부분, 24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 조광조는 여기 부승찬 의원의 지역구인 수지구 일대가 선산입니다. 조광조 묘역이 거기 있고 또 원래 선산은 그 이상식 의원님의 지역구인 처인 쪽에 있어서 이 중조부인 조육의 산소는 그쪽에 있다가 나중에 일로 이제 묘역을 옮기게 됩니다. 용인이 조광조 선생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지방임을 우리 이제 용인의 관계가 연고가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인이라는 명칭이 바로 그 여기에 이제 용인이씨가 있는데 용인이씨를 당시에는 용구이씨라고 했습니다. 용구 또는 구성이씨라고 했습니다. 용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용구와 처인이 합쳐져서 용인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용인 지역이 조광조 선생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25페이지 위에 조광조 선생의 묘소가 있고 26페이지에는 그 조광조 선생을 배향하는 심곡서원이 이제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묘소와 심곡서원은 항상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그 26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용인이 씨와 관계가 됩니다. 용인이 씨의 그 산소는 지금도 수지 일대에 널려 있어요. 굉장히 큰 벌쪽입니다. 그 용인이 씨인데 이중인이라는 분이 아들하고 손자를 모아놓습니다. 이사영하고 이백찬을 불러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세는 이 왕조가 바뀌었는데 여기에 절대 벼슬하면 안 된다. 이 조선의 개창이 우린 고려의 충절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해서 절의라는 가치관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여기에 이백찬 선생의
딸이 조광조 선생의 증조부 조육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용인의 큰 지역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용인 이씨와 그리고 한양조 씨의 조광조 집안과의 이제 결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아마 이것도 이상식 의원님하고 관계된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은정이라는 27페이지 아랫단에 있습니다. 이 사은정에 보면 이건 이자가 그 김효사화 때 그 1520년인가 21년에 결국 매를 맞아서 장살당한 조광좌가 있습니다. 조광좌. 이 조광좌의 아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편지를 보내서 나와 자네 손친과의 인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은정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사은정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광조나 이자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유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은정 의가 같고 형제와 같고 뜻이 같고 도가 이제 합치된다. 뭐 이래서 비록 그 이제 네 명의 그 조광조 이자 조광보 형제 네 명의 그 이제 지역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임을 뜻했는데 사실은 이들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한산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치열한 공부를 계속했다 하는 얘기를 이자 선생은 특히 강조합니다. 사은정 좀 나중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 그 28페이지에 사은정의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글에 참고되는 저걸로는 정만조 선생의 조선시대의 살림 정치 많이 참고했고 정두희 선생이 이제 지으신 조광조라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제 관계되는 음의 이자를 공부한 내용이 지금부터 10년, 20년 전에 있어서 그런 네 책들이 참고가 돼서 곁들여서 이렇게 어줍지 않은 많이 내용이 그렇게 불충분한 그런 얘기가 되고 말았지만 이런 걸 얘기하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의 16세기 정암 조광조의 개혁 정치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백승종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시간이 10시 45분인데요. 그 발제 시간이 어떻게 11시까지요. 그럼 15분 동안 우리 이근수 교수님은 선배 교수님이시니까 20분 발제하셨고요. 저는 후배니까 15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말씀을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과연 정암 조광조 선생이라는 말은 빼고 하겠습니다. 그냥 역사적 인물이니까요. 정암 조광조는 용인과 분명히 관계가 깊었고요. 용인하고만 관계가 깊은 것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평택과도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에 가면은 이충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충이란 말은 두 명의 충신이 나왔다 해서 이충동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정암 조광조, 또 한 명은 그 사막사로 유명한 오달제, 두 분이 사실 같은 집을 주고받았다. 그 조광조가 가졌던 땅이 오씨들에게 넘어가서 거기서 오달제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아마 계속해서 사셨다기보다는 젊은 시절에 땅이 있어서 아마 내왕을 하지 않았던가. 어쨌든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용인하고 평택은
사실상 바로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전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부승찬 의원님께서는 평택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도 협력해서 하시면은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우리 발제를 시작할 적에 제가 매우 존경하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죠. 우리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좀 한탄을 하셨습니다. 조광조에 관한 연구가 왜 이렇게 질이 멸렬하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암 조광조의 문집이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습니다. 정암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정암집이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매우 부실합니다. 그 까닭은 정암 조광조가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암 조광조는 우리가 실록에서도 확인이 되지만은 사장, 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월과도 거부했습니다. 홍문관 부재하까지 지낸 분이지만 국가의 중요한 신하들에게 다달이 어떠한 주제로 글을 써 바치라 하는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남긴 글이 워낙 거의 없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암 조광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보물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보물은 어디 있냐면 실록에 들어 있습니다. 실록에 보면 경연에서, 중종 때의 경연에서 조광조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이걸 비판하고 저걸 비판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록에 집중할 적에 우리는 조광조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자료에 관계되는 부분은 실록 중심으로 해야 된다. 후대에 남긴 기록은 단편적이고 오히려 미화하고 왜곡된 부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조광조 연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조광조는 개혁이죠. 개혁인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느냐, 또 어떤 방향을 추구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봐도 알지만은 과거에는 하나의 왕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대개 120년 정도가 지나면 실질적으로 수명이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왕조를 만들어서 체제를 완성시키는데 5, 60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5, 6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5, 60년이 지나면 모순이 많이 누적되고 기득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썩어버립니다. 그게 대개 100년에서 120년입니다. 중국 역사의 왕조 교체가 빠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못 견뎠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1392년에 조선 왕조를 만들어서 120년 정도 지나면은 1510년 정도가 됩니다. 조광조가 언제 등장합니까? 바로 1510년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 말이 되면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이 개혁의 필요성 속에서 출발했고 그 개혁의 근본적인 흐름은 조금 전에 우리 이근수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결국 공론에 의한 정치였던 거죠. 기득권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게, 그것이 바로 공론에 의한 정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론에 의한 정치를 하는데 그 공론이 형성될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향약을 그렇게 중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향약을 시행할 적에 향약을 시행하는 선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똑바로 일어서야 되니까 바로 소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조광조라고 하는 이는 시대적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든 훌륭한 제도가 있지만, 민본 중심의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가 이미 녹슬었다.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재탄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사실 조광조와 역사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세종이었습니다. 바로 세종이 소학을 중요시 했던 거고요. 그걸 다시 부활시킨 것이 조광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암초에 걸려서 무너졌는데요. 결국 기득권층과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럼 그걸로 끝났냐? 아닙니다. 그걸 계승하고자 나선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바로 율곡이이입니다. 율곡이가 조광조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겁니다.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그는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날마다 해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건 결국 또 걸려서 무너졌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당파 싸움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보수적인 기득권층이 율곡을 몰아쳐서 율곡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기는 했지만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조광조와 율곡이 갔던 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큰 성취는 보지 못한 가운데서 조선왕조가 그렇게 무너졌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릴 것인가, 거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핵심적인 과제인데요.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5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넘겨서 보면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의 일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38쪽에 되어 있는데요. 38쪽에 보면 영웅의 일생에서 보면 결국 조광조는 1515년에 이조판서 안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권력의 핵심에 들어간 것은 1517년부터 19년까지 만 2년 정도입니다. 해수로는 3년이지만 실제로는 만 2년이고 그때 그가 주로 했던 것은 어떤 실무 부서를 맡아서가 아니고 그는 경연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왕을 직접 설득하고 왕과 신하들에게 압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정치를 추구하면서 부패하고 안일한 조정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상당 부분. 그때는 조정에서 조광조하고 맞서서 겨룰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아주 그의 대단한 인물이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39쪽에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조정에서는 경연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방에서 자기를 호응할 수 있는 개혁 정치를 밑받침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향약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향약 운동을 일으켜서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1519년에 김효년에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실록에 보면 조광조 등이 매를 맞고 귀향을 갔다고 돼 있지만 몇 년 뒤에 후일담을 보면 매를 맞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를 때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나오죠. 추국을 할 적에 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향약에 가담한 사람들이 의금부로 몰려와서 삼대처럼 빽빽이 서 있어서 향리들이 형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궐문을 밀고 들어와서 1000명의 선비가 대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광조에게 기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득권과 싸우기에는 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넘겨보시면요. 그 42쪽에 성운의 현량과 비판을 보시면 42쪽 조금 더 보면요. 예, 거기 나오죠. 거기에 보면 결국 기득권층이 엎었는데 이 기득권층의 말을 들어보면 조광조 세력이 추구한 그 정치의 근본적인 방향이 잘 드러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집안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함부로 귀한 벼슬을 차지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득권층과 대항하기 위해서 조광조는 능력이 있는 신진 인사를 많이 발탁했다. 그거죠. 그래서 천한 벼슬아치를 발탁하여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 질서가 무너졌다는 말은 사실은 위아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조광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그것이 바로 향약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향약인들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소학에 기반한 그런 인물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뒤로 넘겨서 실패의 원인을 보십시다. 실패의 원인을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있지만 그것은 일리가 있을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기반이 취약했던 탓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뒷받침하는 게 누구냐면 퇴계 이황의 말씀입니다. 퇴계 이황의 분석을 보십시오. 퇴계 이황의 분석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만약 오랫동안 폐지 않고 계속 시행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퇴계 이황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학을 강조하고 여시향약을 강조하는데 그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런 말을 배우지만 느낌이 없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하면 제 설명 들을 때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시죠? 실질적인 권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가 찾은 조광조의 교훈을 보십시오. 이제 시간 1분밖에 없습니다. 그 셋째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도를 넓히는 것이 급선무다. 이게 바로 이도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바꿔나가려면 공도를 넓혀야 되고 그러려면은 훌륭한 인물들이 과거 시험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사법시험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검찰이 되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얼마든지 재주와 덕망만 충분하면 헌관으로 즉 언관으로 국회의원으로 또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 및 전망을 보십시다. 결국 향약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에 각성된 실천적 지식인을 기르는데 조광조의 핵심이 있었다. 그래서 향약운동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유행한 향약운동은 이런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낡아 빠진 기득권적인 그런 보수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결국 겉으로만 성공하고 실제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의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제 얘기는 이제 끝일 때가 됐어요. 세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거기 보십시오. 결국 정치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치가 도덕에만 집착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당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또 완전히 무시하면 윤석열 정권이 되는 겁니다.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뻔뻔하기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의 싸움이지만 그 이해관계라는 것은 도덕을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그 기반이 너무 협소해도 되지 않고 그것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건국 이후 7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조광조가 일어났던 그 시기가 되었다. 민주당이 되었던 또 어떤 민주적인 정당이 되었던 새로운 의미의 향약인을 잘 길러서 그런 의미에서 기득권층과 제대로 된 대결을 해야 되겠다. 이제 세종과 조광조와 이율곡을 잇는 몇 번째가 되나요? 세종, 조광조, 이율곡 네 번째, 제 네 번째의 그야말로 정치혁명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선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 연구회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조광조 역사연구원의 오종용입니다. 우리 조광조 출발이 일천한 조직이긴 하지만 지금 아까 방금 백승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조광조와 관련 있는 용인에서 자발적 시민, 그러니까 향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이 아니라 민이 중심이 돼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는 순수한 민의 입장에서
조광조 역사연구원이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수지에 25년, 26년 살았지만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부승찬 의원이 용인병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출발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출발이 바로 아까 네 번째 정치 변화와 개혁의 출발이다. 선거법에 상관이 없나요? 네,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저도 아주 젊은 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우리 이만열 교수님이나 두 분의 발제하신 교수님에 비해서는 한참 어리니까 앞으로 조광조 역사 연구를 하는데 그러한 작은 미랄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우리 조광조 역사연구원의 주요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대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두 분이 다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서 그의 개혁이 왜 좌절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화면 넘겨주세요. 뭐 조광조 말씀은 저는 조금 더 가볍게 좀 흥미롭게 저는 학문은 대중과 친화적이지 않은 학문은 결국 사장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광조를 너무 어렵게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광조가 그렇게 위대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평가가 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광조에 대한 개혁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려면 조광조를 우리가 좀 더 친화적인 인간적인 인물로 좀 부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은 우리가 알기 쉽게 뭐 두 분이 15분을 썼으니까 저는 13분에 끝내겠습니다. 네, 조광조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화면에 자료지 말고 화면을 보시면 유동근과 저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조광조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런 드라마를 제대로 본 적이 없겠죠. 사실 대중적인 이미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런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를 배울 수는 없지만 조금은 더 인간적인 조광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다음 또 한편으로 중종과 관련된 드라마도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저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그 사람 얼굴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장금이잖아요. 제가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아실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썩 그렇게 유쾌하지 개인적으로 않아서 대신 대장금보다 훨씬 가렸지만 중종이죠. 저 사람의 대사는 다 기억하시는 거죠? 맛있구나라고. 저는 중종의 저 가계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조광조의 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중종의 저 벌려놓은 씨앗을 보니까 알 수 있겠다. 부인도 많고 누구도 많아요? 자식도 많죠. 왕을 몇 년 했을까요? 조광조가 중종이 38년을 왕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왕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조광조는 2년밖에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는데 그의 짧지만 파트너였던 중종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왕을 했는데 벌려놓은 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들이 어떤 세력이 될까요? 대부분 개혁에 반하는 반개혁적인 세력들이 되는 사람들이죠. 왕족들이니까. 다음. 자, 조광조와 중종의 만남을 보면 저는 나이에 집중합니다. 29살의 조광조와 23살의 중종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23살의 젊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하고 싶을까요?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죠. 어디 가고 싶어요? 네, 클럽 가고 싶죠. 근데 그러한 중종에게 소학을 얘기하다니 어떨까요? 네, 졸립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광조와 중종은 조광조를 이용해서 중종이 반정의 3대장을 견제하고 싶었던 그런 훈구들을 견제하고 싶었을 그 정신이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조광조를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 나이니까.
그다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광조는 정말로 천재적인 그러한 학자이면서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3년 만에 대사원에 올라갔죠. 일반적인 조선의 품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저거에 대한 불만 세력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혁이 좌절한 배경에는 너무 빠른 조급증도 있다고 이제 이황이나 율곡도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조광조가 갖고 있었던 그 충분한 베이스가 깔려져 있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저는 현량과의 시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넘겨주시고 전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불교와의 강력한 불교에 대한 배척이 조광조 세력이 뿌리 깊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짧았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 세월 시간이 필요했는데 너무 일부가 보기에는 급진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네, 우윤삭제도 다음. 네. 다음. 자, 아까도 네 번째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정도전의 개혁을 첫 번째 실패한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개혁이 조광조고 그리고 세 번째가 김옥균이고 네 번째가 전봉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선은 근대 국가로서 자리 잡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개혁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용인 수지에서 네,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조광조 역사연구원을 시민들과 함께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하려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학자적인 분야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박차고 나오는 거리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정치가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러니까 조광조의 개혁은 그러한 거리로 나올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개혁까지 갔기 때문에 조광조의 개혁은 실패가 아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조광조의 개혁을 실패로 하지만 저도 최근에 우리 이근수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실패가 아닌 좌절이다. 그 좌절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야 실패가 아닌 좌절이라는 조광조의 개혁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겠다. 그 계승의 주체들이 바로 우리 민이라는 거. 다음. 그 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대한 담론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 담론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 즉 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즉 그들에게 변화에 무엇인가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개혁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 개혁의 핵심은 동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학은 갑오 개혁이나 갑신정변의 개혁에 비해서 정리된 개혁안이 없어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동학의 패정개혁안은요, 한 번에 완성된 개혁이 아닙니다. 직강서 53개 직강서에서 나왔던 전라도 지역에서 곳곳의 마을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나중에 정리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문서로 나와서 발표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의 추구하는 개혁의 방향이 패정개혁안 12개조를 읽어봐도요,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생활에 불필요했던, 지금 우리 생활을 옥죄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혁안입니다. 다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핵심 개혁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패정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안은 12번째에 있어요. 1번에 나오지 않고요, 12번째에 나옵니다. 토지는 균등하여 분작한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경자 유전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나라에서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나온 개혁안이 저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갑오개혁에서조차도, 을미개혁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조 사회였으니까.
왕조는 누구 중심인가요? 행정부 중심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의회 중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2000년 동안 왕조였기 때문에 동양사회가. 그러니까 지금도 툭하면 뭐 하고 있나요?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왕보다 더한 거죠. 25번인가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은 조선의 왕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한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폭군이라고 하는 쫓아낸 왕 있죠. 다음. 네. 개혁의 키워드 중에서 저는 정조의 개혁은 오랜 세월 인고의 개혁에서 배워야 할 점이다. 그 영화 보셨을 거예요. 좋아하는 배우니까 현빈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온 영화의 첫 화면이 뭐였을까요? 왜 그걸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개혁은 체력이 있어야 된다. 현빈이 영화에서 뭐 해요? 근력 운동하죠. 네, 정치 개혁도 결국은 기나긴 싸움일 거다.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나중에 나오는 내용보다 앞에 그 현빈의 몸짱 현빈을 보여주는 장면은 한순간에 개혁되는 건 없다. 긴 세월. 정조가 몇 년을 왕을 했냐면 24년을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뭘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죠. 그만큼 조선 사회가 400년 이상 흘러온 사회를 개혁하기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조조차도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얼마나 힘들까요? 자, 다음. 갑신정변은 그러한 개혁을 한 번에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가능했죠. 왜냐하면 개혁의 주체자들이 아시다시피 다 금수저들이니까. 근데 금수저들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죠. 저들도 뭐는 추진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토지 문제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어떤 세력이니까요. 기득권 세력이었죠. 다음. 그러면 대한민국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왔을까요? 개혁의 주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의 엄청난 혜택을 받는 세력들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터져왔을 뿐입니다. 검찰 권력이라고. 근데 검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사법이죠. 자,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합류하는 것, 변화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를 거부하는 게 결국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다음.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에 타협이 있어서는 개혁의 포기다. 정치는 선명해야 된다. 중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라는 게 역사 이래에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거야말로 보신주의의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렇기 때문에 균형과 견제라는 단어는 그냥 포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도가 어디 있을까요? 회색이지. 다음. 지석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인물이죠. 뭘로 알고 있어요? 종두. 근데 저분은 국어학자면서요 정치인입니다. 진령군이라고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인가요? 명태균인가? 아니면 뭐 그 전에 더 유명했던 사람도 있고요. 진령군은 아시다시피 이모군란 당시에 충주 장우원으로 도망갔을 때 민 씨한테 다가왔던 무녀예요. 그 무녀가 12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폐악질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상소를 올렸던 사람이 지석영이입니다. 정말 살벌한 말을 하죠. 오늘날 우리는 지석영보다 더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왕조 시대도 아닌데 저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압색을 당할 수도 있죠. 심지어 그러면 조선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더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광조를 비롯한 이 살인들이 간원에서 대궐문을 밀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를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힘들죠. 다음.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벨 문학상을 타는 게 엄청난 영광인데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쨌든 알베르 카미가 했다는 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중도를 표방하고 중립이 선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은 과거의 벌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벌이라는 것은 조선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80여 년 전에 반민특위를 말하는 거겠죠.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벌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80여 년이 지나서 그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 징계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법이 앞섰던 프랑스조차도 수천 명을 사형을 언도했고 6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사형을 집행했고, 그렇게 법적으로 처벌받기 전에 길거리에서 묻지마로 처단한 게 한두 건이 아닐 텐데 우리 역사는 그런 적이 있을까요? 그게 선인가요?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걸 선이라고 포장하는 법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을까요? 다음. 그래서 모든 악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잡초는 어떻게 돼? 끊으면 안 되죠. 또 나죠. 언제 더 잘 나나요? 비가 많이 오거나 조건이 좋아지면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다음. 끝이야? 끊겼네. 없어요? 다음이 뭐 나오냐면 그 악이 제가 수박을 그려놨어요. 가발도 그려놨고요. 전광훈도 있고요.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와 성조기도 있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역사는 다 아는 명언이죠.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내가 조광조의 개혁 정신이 용인에서 시작돼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풀뿌리, 향약이 결국은 풀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람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조광조 역사연구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분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1분 초과했습니다. 예, 먼저 황경선 선생의 논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모임 독립의 황경선입니다. 저는 우선 살림정치의 계보를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15세 초기에 그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로 사화를 당했고요. 하지만 살림의 학문적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되는 조광조 선생이 나오신 중종 반정 이후에는 살림이 본격적으로 중앙 했죠.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기무사화로 그 뜻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1545년 을사사화로 또 살림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 명종 선조 때 이 살림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굳건한 틀을 다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이황 선생과 이이로 동인 서인으로 그 구분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살림이 국가를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는 서인과 남인, 북인 이렇게 이제 노론, 소론으로 계속 세분화가 되고 있지만 영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그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주체로 또 활동을 하게 되죠. 오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중에 조광조 개혁 정치의 좌절 원인에 대해서 오종룡 대표의 그 발제와 그리고 백승종 교수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오종룡 대표님과 백승종 교수님은 조광조 개혁 좌절의 원인을 잘못된 파트너십, 또 권력 기반이 취약한 하고 왕의 변심이라는 것을 주요 그 원인으로 보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림 정치의 계보에서 보듯이 조광조 이전에
이미 2번의 사화를 통해서 사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새로 등장한 조광조의 개혁 세력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 개혁 정치에서 백승종 교수님이 발제하신 경연 정치의 그 3번째 노산군 단종의 계보를 이어주자고 주장했는데 중종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약의 무리들이 조광조가 장을 맡는 것을 끝까지 저지하고 실력 행사를 해서 처벌까지 방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량과를 통해서는 비판 세력들이 조광조 등이 붕당을 만들고 뭐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공정한 척했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실력 행사는 사후의 일이지만 이미 그 개혁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중종의 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들이 몇 번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제 좌절의 원인을 말씀을 하실 때 개혁 그 권력 기반의 취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조광조가 그 짧은 시간에도 개혁의 일꾼을 확보하고 지지 세력을 전국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은 굉장히 열심히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황 선생이 패인 분석을 하신 것처럼 젊은 선비들이 서둘렀다. 그리고 구신들이 앙심을 품었고 참언을 꾸며서 일망타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석에 저는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백승종 교수님의 의견도 나중에 듣고 싶습니다. 그 조광조의 개혁 정치와 정치 개혁의 방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이 개혁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라는 게 가장 그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림도 처음에 조광조나 개혁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기득권으로 변질이 되고,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 세력이라는 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새로운 개혁 세력들은 계속 나타나는 거고 개혁이 시간이 지나면 기득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광조, 우리 대한민국도 촛불로 인해서 정부가 들어섰지만 또 그 반동이 일어나서 정권을 빼앗기고, 지금은 오히려 그 박근혜 때의 국정농단은 거의 세 발의 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역사는 개혁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가야 하는가. 그 아까 말씀하신 향약이나 또 뭐 소학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개혁 정치의 시대 정신과 가장 중요한 개혁 조치가 무엇일지, 이 질문은 3분 발제자님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3분에게 각각 이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논찬자로서 사림의 출사 조선 중기 견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논찬이 마치고 난 뒤에 3분께서 그 논찬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광조 역사연구원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진열입니다. 3분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는 학생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편해지는 게 있고, 또 이렇게 궁금한 점도 많고 여기저기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 제 생각들을 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는 없지만 제가 몸으로 체득한 수원과 용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왕의 도시고 그 용인은 신하의 도시입니다. 김인적 의원이 계실 때 말씀했어야 되는데 지금 잘 떠드셨네요. 그 수원에는 그 정조가 있죠. 그리고 용인에는 조광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는 수원성이 있고 용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는
그런 유물들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용인의 그런 선비 정신 이런 거는 우리가 발굴해내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이야 이렇게 뭐 안 건드리고 있으면은 그냥 살아남게 되지만 결국 뭐 몇백 년을 그냥 이어오지 않습니까? 뭐 물론 남대문이 불탔던 시절도 있지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훨씬 더 지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인의 그런 사상과 정신들은 계속 이걸 보존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잠시 사라졌다 다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조광조 역사연구원은 그 유형의 그런 보물들과 가치들을 갖다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인에서는 그냥 놔두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정신 세계를 구축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설립되었고, 그리고 오정용 대표님과 함께 그 부승찬 의원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자면은 제 가장 큰 질문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라져 있는 그 살인의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용인에서 그걸 지켜낼 수 있을까? 무슨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답변은 어느 분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간단히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는 게 결국은 보면은 먹고 사는 데 대한 경제 계급에 대한 투쟁입니다. 아까 A와 B와의 투쟁이라고 했지만 결국 내가 잘 살고 그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런 뭐 모든 뭐 사상의 기반도 결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저는 경제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관점이 일단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넘겨주시죠.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사은정 말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용인에 굉장히 그런 기반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신적인 뿌리가 우리나라 조선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들이 용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산업공상의 경제적 계급 구조를 갖다 한번 봤는데요. 성리학적 도덕적 이념이 거기에 내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농민들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의 걸 뺏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악시했고, 그리고 물론 현대사회에선 달라졌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산업공상을 강조했던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사야 뭐 학자 계층이니까 별개로 하고 농민이나 공상을 보면은 우리는 결코 상이나 뭐 어차피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도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농민들의 그 피땀 흘리는 그 노동을 신성시했다. 그걸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살인과 유려한 사례들을 넘겨주시죠. 해외에서 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지금 그림은 유럽에서의 혁명 과정을 갖다가 나왔던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제가 찾아왔거든요. 넘겨주시죠. 세계의 어느 나라도 다 똑같은 그런 살인과 같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젠트리 계급, 그리고 프랑스의 부르주아 계급, 프랑스가 아니라 유럽이겠죠. 유럽의 부르주아 계급, 그리고 일본의 사무라이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치면은 지금 최상위의 그런 권력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 살인이란 거는 결국은 보면 그 밑에 있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염원은 우리 살인 정신이 우리 가슴과 머릿속에 살아있는 한 영원히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우리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경선 이사님께서 던진 질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화에 피해를 입었는데 살인들이 대안이 없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화라고 하지만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꼭 이른바 살인파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 자체가 우선 잘 성립하는지도 좀 따져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조광조 일파가 권력 기반이 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제 조광조의 개혁 세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연구를 해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신들이 앙심을 품고 일망타진을 기도했고 그것이 성공했다는 건 벌써 기반이 구신들만 못했다, 기득권만 못했다는 답이 이미 스스로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황 선생님께서 지금의 가장 중요한 개혁 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역시 이제 시민들이 가장 가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의 답변보다는 우리 모두의 답변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김진열 선생님께서는 자세하게 논찬을 하시면서 그의 맨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질문이 하나 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살인의 정신을 우리가 되살리는 방법은 뭐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선생님의 발제 속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결국 깨시민의 역할이 깨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국회 토론회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아까 다른 논찬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향약인이다 하는 그런 운동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개혁의 주체자가 아닌 사람이 개혁의 주체자로 나서는 게 개혁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다. 요걸 뿌리채 뽑아내지 않는 한 사실 조광조의 개혁 좌절이나 김옥균의 실패 또는 전봉준의 슬픔이 반복될 수 있는 역사는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이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 동양이 왕도 정치를 통해서 중앙 집권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DNA 속에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경향이 좀 있다. 서구에 비해서. 우리 입법민주를 통해서 국민에 의해서 국가가 탄생되고 국민의 입법에 의해 만들어진 입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마치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아까 친일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그 사람을 초청하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알고 초청해야죠. 반개혁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사람들을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불러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바꾸는 게 대한민국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제자로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아서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광조라는 그 살인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건 그가 추구했던 살인의 개혁 정치의 내용을 현실에서 다시 승화시키고 뭐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한 역사 현상, 연산군대나 그 이전의 세조의 무도한 집권 과정에서 파생되고 형성된 그런 가치나 이념의 상처, 손상, 그리고 연산군의 무도한 저걸로 해서 모순이 심화되고 확대되는 그거를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순과 개혁이라는 틀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맨 앞장에서 그 윤석열 사진과 우리 친애하는 부의원 사진을 이렇게 함께 내놨는데 그런 역사 현상, 모순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조광조 선생의 개혁이 우리한테 주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마 부의원님이나 다른 국회의원님들께서 유념하시고 이런 학술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요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약속된 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지 않고 사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선생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부승찬 의원님, 그리고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폐회를 선언합니다.